서기 476년 오도아케르에 의한 로마의 멸망과 더불어 유럽은 천여 년간 중세 신중심의 암흑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나타난 르네상스 운동은 신의 절대성으로부터 탈피하여 인간의 가치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입니다. 서유럽 문명사의 그리스, 로마의 인간중심 문화를 되찾으려는 학문과 예술의 부활로 나타난 인문주의 부흥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예로부터 역사의 변화는 대부분 외부의 충격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르네상스도 그러합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 신중심의 세계가 틀렸다는 의미가 되었죠. 십자군 전쟁 이후 동방무역을 독점하게 된 이탈리아 지역은 이슬람 문화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상무역이 발달한 이슬람의 개방적인 문화는 신중심보다는 인간중심 사상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를 직시한 가문이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입니다. 오늘은 르네상스의 배후가 된 메디치 가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레오 10세와 클레멘트 7세, 레오 11세라는 교황 3명을 배출했고 카테리나, 마리아 왕비 등 프랑스 왕비 2명을 배출한 대단한 가문입니다. 교황이 당시 귀족 계급이 아닌 피렌체 상인 계급에서 3명이나 탄생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메디치 가문은 고리대금업자로 출발한 환전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니스의 유대인들처럼 길가에 긴 탁자를 놓고 벤치에 앉아 환전을 해주고 어음과 신용장을 취급하는 업무를 보았습니다. 작은 점포에 불과하던 메디치 은행은 환음 업무 등 규모의 다각화와 신용을 바탕으로 유럽 최고의 은행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메디치 가문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조반니 디비치 대 메디치가 은행업자로 이름을 알리면서부터입니다. 조반니는 삼촌 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은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고객의 신뢰가 생명이라는 것과 교황청의 주거래 은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어느 날 나폴리의 귀족 출신 발다사레 코사가 박사 학위를 사기 위해 돈을 빌리러 왔을 때 조반니는 그에게 돈을 빌려줬고 놀랍게도 8년 후에 코사는 교황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메디치 은행은 교황청의 주거래 은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와 아비뇽으로 분열되어 있던 가톨릭을 극복하기 위해 콘스탄츠 공의회가 열렸고 요한네스 23세는 폐위되어 구금되고 엄청난 벌금까지 부과되었어요. 이때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요한네스 23세에게 조반니와 그의 아들 코시모는 큰 손해를 감수하고 벌금 낼 돈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이 대출은 고스란히 손해가 됐지만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신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때 최대 고객이었던 요한네스 23세에게 의리를 지킨 것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메디치 은행은 신용의 상징으로 부각되면서 인류은행으로 나아가는 확고한 영업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몇 년 후 새 교황도 메디치 은행을 교황청의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했어요. 이후 코시모는 유럽의 16개 도시에 은행을 세웠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조반니가 유언으로 남긴 유약겸하, 여민동락의 정신을 가훈으로 삼았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항상 사람의 마음을 얻도록 하라는 뜻이죠. 당시 메디치가는 뒤늦게 출발한 가문으로서 기존 귀족들의 견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코시모 대 메디치도 처음에는 메디치가 이 독주를 실시하는 피렌체 귀족들의 음모로 5년간 추방을 당하기도 했어요. 메디치 가문은 여타 상인들과는 다른 행보를 취했습니다. 코시모는 수도사 40명을 위한 독방에 도서관까지 갖춘 대형 수도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거상들의 부의 과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시민들은 코시모의 집권을 지지했습니다.
피렌체 인문학자들은 메디치의 집권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근거를 찾기 위해 그리스 로마의 고서 사냥에 나섰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이러한 일을 지원하여 그리스 로마 시대 이래 사라졌던 수많은 책을 사왔고 도서관에 보관했습니다. 도서관은 지식인과 예술가, 시민에게 개방되었어요. 예술이 만개했고 지식이 전파됐죠. 메디치 가문은 1397년에서 1743년에 346년간 축적한 부의 대부분을 학문과 예술 발전에 쏟아부었어요. 그리하여 르네상스가 피렌체에서 꽃피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코시모는 후손에게 쾌락과 오만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주기에 피렌체 시뉴리 광장에 있는 유티드와 홀로페르네스 조각상을 만들기도 했죠. 그래서 메디치 가문은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도 군림하지 않고 시민들을 배려했습니다. 검소함이 돋보이는 산 로렌초 성당도 화려한 도면 대신 미켈로초라는 건축가의 소박한 도면을 선택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의 후원은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도나텔로, 보티첼리, 마키아벨리,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아메리코 베스푸치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어요. 게다가 산 마르코 수도원, 산 로렌초 성당, 베키오 궁전, 우피치 미술관 등의 건축 유산도 남겼죠. 높이 106m, 지름 43m의 거대한 돔을 버팀목 없이 쌓아올려 피렌체의 상징으로 꼽히는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 또한 메디치가가 인류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포조 브라촐리니는 교황청의 일자리를 잃었을 때 고대의 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1417년 독일 남부의 울창한 숲과 계곡으로 말을 몰던 포조는 오래된 필사본의 보고로 유명한 수도원에서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라는 장시를 발견했습니다. 우주는 원자들의 우연한 충돌로 탄생했으며 창조자란 없다. 사후세계도 없다. 따라서 인생은 현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쾌락의 증진과 고통의 경감이 인생의 최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 핵심 사상을 시인 루크레티우스가 시로 엮은 것이었죠. 이 필사본은 곧바로 일반에게 널리 읽혔고 르네상스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1508년 몽테뉴의 수상록에서는 루크레티우스의 장시가 100여 행이나 인용되었습니다. 이 시가 전한 에피쿠로스의 원자로는 섹스피어나 뉴턴에게도 영향을 줬고 계몽주의 사상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에는 신을 중시하던 암흑의 중세 시대로서는 아주 위험한 사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간 사람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화형을 당하기도 했던 시대였죠. 1415년 후스는 교회 면죄부 판매를 비난하고 성서주의를 주장하다가 화형에 처해졌어요. 그보다 훨씬 뒤인 갈릴레이조차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종교재판에 회부되고 1633년에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했지만 난해한 책을 읽은 이가 거의 없어 종교재판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갈릴레이는 라틴어가 아니라 읽기 쉬운 이탈리아로 프톨레마이오스, 코페르니쿠스 두 개의 우주체계에 대한 대화를 썼다가 종교재판을 받았어요. 1512년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로렌초 대 메디치에게 헌정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중수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서로 세력을 다투던 중이었고 반면에 프랑스와 독일은 절대 왕권에 의한 강력한 통일국가를 형성하고 이탈리아를 침략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마키아벨리는 이런 분열을 통일시킬 수 있는 유능한 군주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현실 정치에 기반한 효율적 방법으로 권력을 잡고 나서 국민을 존중하는 시민적 공화제를 이룩하여 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로는 프랑스의 앙리 2세의 시집을 간 메디치 가문의 카테리나 데 메디치에 의해 빛을 발휘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교황의 술책으로 왕족이나 귀족이 아닌 부르주아 출신의 이탈리아 여자와 결혼했다며 그녀를 노골적으로 멸시했어요. 남편 앙리 2세도 그녀의 편이 아니었죠. 앙리 2세에게는 디안 드 푸악티에라는 20살 연상의 정보가 있었습니다. 카테리나는 계약에 의해 후사를 잇기 위한 정기적 합방으로 만족해야 했어요. 그녀가 프랑스에서의 이러한 참담한 세월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것은 혼수로 가져온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었습니다. 군주란 민중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엄격하면서도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 카테리나는 이 책을 오랫동안 숙독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녀가 보여준 자제력은 마키아벨리가 주장했던 군주의 덕목이었어요. 1559년 앙리 2세가 죽은 후 카테리나가 섭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신교도인 위그노와 기즈 가문으로 대변되는 로마 가톨릭이 증오와 암살과 테러로 충돌하던 시대였죠. 그녀가 양 진영으로부터 이중인격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를 참으면서 이들을 중재시키기에 애를 썼던 것은 그녀의 가슴 속에 있던 마키아벨리적인 정치 현실주의였습니다. 그녀가 죽고 나서도 유럽은 30년 종교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겨우 공존의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이상 르네상스가 나타나게 된 배경과 시대적 변화를 일찍 감지하고 이를 적극 지원한 메디치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노출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